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척척 로봇 산업이 쑥쑥 큰다. 상상 속에 등장하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신체와 비슷한 모습을 지닌 로봇이죠. 첨단 기술을 입힌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공장에선 제조용 로봇, 가정에선 청소용 로봇, 병원에선 의료용 로봇이 활용되고요. 폭발물을 제거할 때나 위험 지역을 정찰할 때는 군사용으로도 로봇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조용 로봇은 빠른 속도로 정밀하고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제품 생산까지 척척 해낼 정도로 진화하고 있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방사능 오염 현장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로봇 산업은 기계와 전기, 전자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로봇 소재와 부품 제조, 생산과 유통, 소프트웨어 개발과 응용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돼 새로운 사업 창출이 가능한 블루오션이죠. 우리나라 로봇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2조 1천억 원입니다. 제조용 로봇을 중심으로 해마다 50% 넘게 성장했죠. 시장 규모로는 일본, 미국, 독일 등에 이어 세계 5위. 세계 시장 규모는 2009년 76억 달러에서 2011년 127억 달러로 커져 미래 유망 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차세대 로봇 산업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 앞으로 더 기대가 되죠? 예, 로봇 산업 기대가 되십니까? 로봇 산업이 가져올 고용률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로봇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의 힘이 필요 없게 되겠죠. 더 생산성이 많으니까 말이죠. 로봇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딱딱한 기술 이야기보다는 영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터미네이터 첫 편이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1984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빈 윌리엄스, 굿모닝 베트남 했던, 그죠? 로빈 윌리엄스가 1999년에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로봇 영화를 주연을 했었습니다. 터미네이터는 상당히 무서운 로봇이었지만 바이센테니얼 맨에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가 1인 2역을 한 그 로봇은 눈물이 있는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은 사람다운 것들이 실수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결국 생명을 다한다는 게 가장 큰 로봇과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잊어버리기도 해야 되는데 로봇은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고 깔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실수라는 게 용납이 안 되죠. 그렇지만 간단하게 전력이라는 이 동력만 차단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스탑이 돼버리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사람과 로봇의 생활이라고 하는 사회현상, 문화현상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오래전부터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로봇 산업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로봇과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있을지 거기에 따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만화책 이야기처럼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조금 전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월세난 대책에 대한 논의된 내용을 발표를 한 모양입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지규현 교수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규현입니다. 네. 요즘 전월세 가격을 보면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예,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과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월세 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보면 결국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네. 결국은 집을 사려던 사람이 집을 안 사면서 전세로 머물러 있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 하나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값 상승에 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월세라도 받아서 예. 일부 보존을 소득을 보존하자라는 이러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예. 공급 자체가 보증부 월세 형태로 공급되다 보니까 예. 임차인들은 전세를 원하는데 실제 전세 물량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 것들이 전세 가격 상승을 전반적으로 좀 올리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 처방보다는 대출 한도만 자꾸 높여주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오는 것 같은데 정책적 수단이 이렇게 없습니까? 네, 사실 이제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네. 큰 방향을 정하고 큰 그 시장의 흐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들을 짜는 데 주목적이 있을 텐데요. 네. 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게 단기적인 처방으로서 그나마 쓸 수 있는 대안이 자금 지원이죠. 네. 저리에 자금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이 문제는 이게 오히려 또 전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 집값이 오르니까 내 집 마련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예. 뭐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자금 대출 뭐 이런 이제 저리의 자금들을 지원을 해왔었는데 네. 이것이 또한 집값을 또 올려버리는 수요를 증가시켜서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대책을 안 내온 주택 자금 대출 지원만이라도 안 하게 되면 예. 오히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런 또 부담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실제 지난 4.1 대책인가요? 4.1 대책에서 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뭐 네. 이런 대책들도 있었고 임대 시장을 좀 형성해보자 이런 대책들이 있었는데 예.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실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이라고 하면 예. 결국은 주택 보급률 확대에 있었지요. 예. 그래도 중요한 목표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 정책의 방향이 분양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네. 대량의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임대 시장은 상대적으로 발달돼 있지 못하고 예. 주택을 구입을 해서 또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구입하는 그런 구조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의 형태는 임대인 입장, 즉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임대차 시장으로 형성돼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현재 잠재되어 있는 시장의 문제는 아직도 대규모 대량의 주택이 공급되는 시장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변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전세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 보여지고요. 네. 하나의 지금 좋은 자료가 우리가 지금 실제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예. 월세 가격은 실제 지수상으로는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월세 시장은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는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전세에서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세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월세 시장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나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예. 전세 쪽으로만 몰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조금 더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실제 이제 전세라고 하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 계약 관계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이 하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유리한 계약 관계는 아니거든요. 네. 예. 우리가 흔히 우리 가계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주거비요? 네. 주거비가 지금 제가 통계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대충만이라도. 한 30% 예. 계층별로 다르긴 한데 네.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더 높겠죠. 한 30, 40% 정도까지 예.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 정부가 아까 단기적인 대책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셨던 네. 이 전세자금 대출 부분 이것도 좀 손을 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틀림이 없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세에 좀 맞춰져 있는 아직도 이제 전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예. 그다음에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지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사실 자산이 상당히 많은
실제 전세를 거주하고 있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네.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오히려 그 저소득 계층 네. 그러니까 월세 부담조차 어려운 계층 그렇죠. 이런 쪽으로 좀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예. 좀 현실적이지 않느냐,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내기 부담스러운 이런 소득계층 가구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아니면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임대료라고 네. 하는 우리 RIR이라고 하죠. 예, 예. 그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고 예. 실제 주거복지 관련된 측면에서 그런 지표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네. 그 일환으로 이제 지난해 4일 대책에서 발표를 했지만 주택 바우처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네.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데 예. 실제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죠. 예. 정부로서도 그런 부분들 특히 주거복지 차원에서 네. 그러한 계층들에 대한 조사 네.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주거 수준이 열악한 계층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계층 같은 경우는 보다 좋은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좀 과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 예. 그런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예. 통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핀포인팅이라고 할 만큼 정교하게 대상을 잡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네. 다수의 이런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계나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이 조금 전에 그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중장기 대책으로 하면 주택 바우처 같은 네. 그런 대책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아직까지 형성돼 있는 인식이 예. 아까 다주택자 양도세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다주택자는 투기자 이렇게 약간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가 실질적으로 예. 그 임차인에게 세입자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일종의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 그렇죠. 개념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예. 개념이 아마도 이제 다주택자한테 물려 있는 양도세 중과를 좀 철폐해 보자라는 네. 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예.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그 주택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반은 또 임차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또는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하기를 바라는 또 입장에서는 네. 그런 무주택자들은 상당히 좀 싫어하는 그런 대책이겠죠. 네. 그런 부담들은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인 걸로 그러네요. 보여집니다. 예. 이쪽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저쪽 시소가 내려가 버리고 그죠? 예. 그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서민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이 정부 새 정부 들어와서는 그 뭐 행복주택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사실 그 전 정부에서도 임대주택들을 많이 공급하자, 재고가 부족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실제 저렴한 임대주택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예. 주로 이제 땅값들도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데 결국은 많은 임대차 시장에서 주 역할을 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문제를 배제하고 네. 신규로 공급되는 임대 물량만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어느 정도 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 하에서 네. 공공에 대한 임대주택 또는 민간이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계속 필요해 보이고 예. 4일 대책에서 일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조금 추진되고 있는지는 아직 좀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정 협의 내용을 잠시 제가 살펴보니까요. 예. 과거 이제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되었던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철폐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춘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근본적인 문제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네. 그러니까 이 거래만 활성화되면은 전세 문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건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전하기 위해서 전세값을 올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겁니까? 진짜 이거 이상한 질문인데요. 예. 그게 참 모든 실제 시장의 가격의 상승 문제를 떠나서 네.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크다는 거죠. 그 불확실성은 우리가 자초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물론 외부 환경도 있고요. 예. 크게 첫 번째는 우리 거시경제 환경이 좀 좋아질 것이냐, 우리 소득들이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네. 것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택들이 얼마나 많으냐 부족하냐에 대한 판단들도 네. 상당히 그동안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았는데 네. 이번 4.1 대책에서 보면 그 공급이 과잉됐다라는 네. 판단을 정부가 처음으로 내렸거든요. 네. 그러한 이제 공급 부분에 있어서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시장이 좋을 때 토지를 많이 그 민간에서 구입을 해뒀고 공공도 많이 구입을 해뒀는데 네. 그런 물량들이 불가피하게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 네.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크게는 뭐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조금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불가피하게 수급의 밸런스가 깨진 부분, 즉 공급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그동안 네. 수요에 비해서 많아진 부분들이 네. 조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직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많은 물량들이 좀 아직 나오고 있다라는 보금자리 주택을 포함한 그런 물량이 많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상당히 거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누리꾼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있는 전월세 상한제 만드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전월세 상한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했다고 해서 네. 분양 가격이 안정화되지는 그렇죠. 않았죠. 예, 분양 받은 사람은 혜택을 받았지만 예. 바로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만 주게 됐는데 전월세 상한제도 시장의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고요. 어차피 전월세 상한제를 피해서 네. 다음 계약자한테 더 높은 전세를 또 그렇겠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한제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도입하는 것은 네.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 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이지고 네. 이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 그리고 네. 매매 시장 이 삼각의 이 구도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그냥 가격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체 시장을 전체적으로 안정화하는 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진통제는 놔줘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저리 지원이 필요하지만 네. 이게 중장기 대책은 될 수 없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중장기 대책은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이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좀 같이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의 전세장의 문제를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의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보면 네. 실제 각 지역마다 전세의 문제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지자체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방향이나 전체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네. 제도적인 방안들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실질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과 각 도지사, 시장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바람이겠네요. 네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부동산학과 지규현 교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Premium Movement Rexton W.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노무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십시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이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코너하고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시고 상담하신 내용 미리미리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트위터는 곶뱅이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건 나쁜 남자. 가족들이 싫어하는 건 바쁜 남자. 이제 당신의 비즈니스에 여유를 더하세요. 남인도 챗나이가 대한항공 콜롬보 취향으로 한결 가까워졌으니까요. 대한항공 스리랑카 콜롬보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20대, 30대 창업도 많지만 40대, 50대 창업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들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알짜 창업 정보 많이 찾을 수가 없죠. YTN 생생경제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창업 정보와 또 다양한 창업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요즘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정보 어디서 많이 찾습니까? 요즘 예비 창업자들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세상사는 인터넷으로 통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창업자들도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창업 정보를 찾습니다. 믿을만 합니까? 예? 믿을만 합니까? 사실은 창업 정보, 인터넷 창업 정보가 믿을만한 정보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90% 이상은 참 믿기가 힘든 정보가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창업을 앞둔 예비 창업자든 아니면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앞으로 미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만약 창업을 한다면 하면서 일단 포털 사이트에 가게 되거든요. 네. 포털에 가서 제일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창업 내지는 창업 정보 아니면 유망 창업 아이템 창업 아이템 이런 이를테면 검색 엔진 키워드를 입력하면요. 네. 그에 나타나는 창업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이런 키워드들로 나타나는 창업 정보들을 보면 사실은 좀 상당 부분은 이를테면 괜찮은 언론사 명의의 창업 정보도 많이 나오고요. 네. 사실은 최근 어제는 제가 이 한 포털 사이트에서 국내 유명 경제신문에서 발표한 이 창업 정보가 있더라고요. 예. 이를테면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것이 가장 안정적인 아이템. 이게 기사 제목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중적인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예. 이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엄연히 그 경제지 기자 이름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예. 거기에 보면 최근에 지금 이 기사 제목과 달리 여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 국내 한 1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3줄에서 5줄 정도로 본사에서 얘기하는 홍보성 내용들로만 쭉 채워져 있습니다. 네.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브랜드가 다 좋은 아이템이구나.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이고요. 어제 일간신문에 또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대중적 아이템 창업, 맛 서비스 등 기본기가 핵심 이런 기사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연히 기명 기사였습니다만
이것도 보면 7개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외식 브랜드들의 보도 자료들만 한 5줄 내외 정도로 요약한 홍보성 기사였습니다. 네. 이런 게 인터넷에 지금 너무나 범람하고 있는 게 오히려 창업자들을 상당히 좀 혼란케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고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걸 보고 사실은 창업시장을 잘 모르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가 보다 하면서 직접 이런 내용들을 스크랩하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브랜드를 보고 직접 본사에 가서 덜컥 계약부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기사라는 게 사실은 이게 광고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건 엄연히 언론사 이름과 기자의 이름이든 기명 기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창업 정보라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 집안의 어떻게 보면 미래가치까지 담보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엄청난 위험성으로 다가오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사들이 어떤 특별한 검증 장치 없이 모든 이 기사 요즘 너무 좋습니다 식의 홍보성 기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사에 소위 말해서 낚여서 그냥 그 본사에 가서 계약했다가 창업 현장에서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패 창업자로 전락하는 이런 요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왜 이런 기사들이 넘쳐나는 겁니까? 사실은 저는 언론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드리는 건 뭐합니다만 저는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 본다면 언론사의 생명은 또 광고 수주가 중요한 또 하나의 언론 경영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창업 시장도 하나의 광고의 주체로 보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공장에 등록된 브랜드만 하더라도 거의 3,300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나의 주요한 광고주로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브랜드들을 광고주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성 기사를 좀 이렇게 노출을 해주고 어떤 거기에서 어떤 언론사의 광고 수익을 챙기는 이런 구조가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언론사라고 한다면 좀 이러한 창업 정보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홍보성 기사를 그대로 노출할 게 아니라 적어도 제대로 된 창업 기자 정도는 좀 키워가면서 이러한 광고성 기사들도 제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이 포털 사이트에 노출을 한다면 오히려 언론사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창업자한테도 좀 창업을 준비하는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텐데 좀 자칫 요즘 인터넷의 그 창업 정보는 상당히 함량 미달 정보가 이 창업 시장을 상당히 혼탁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창업 전문 기자가 언론사마다 없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 어디에도 창업 전문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 눈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부 창업 전문 매체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 기자들은 산업부라든지 유통부 이런 기자들이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창업 정보 기사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창업 시장이라는 게 엄연히 어떤 아이템이 하나 뜨고 지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 시장에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창업 시장의 전반적인 원인에서부터 지금까지 창업시장의 역사라든지 이 해당 아이템이 어떻게 해서 이 시장에서 지금 창업자들에게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하는 이런 기간을 가지고 창업 기사가 양산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창업 정보가 솔직히 얘기해서 큰 돈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전문 기자를 두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그때마다 관련 부서에서 창업 기사를 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기획 기사다라든지 심도 있는 이런 분석 기사들은 상당히 좀 찾아보기 힘들고 그 기사를 쓸 때만 기자들이 반짝 취재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얄팍한 정보들만 오히려 양산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언론사마다 좀 창업 전문 기자들을 제대로 좀 키워서 좀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양질의 창업 콘텐츠 시장을 좀 구성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큽니다. 그 미국이나 유럽같이 이렇게 창업, 벤처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전문 기자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창업 시장에서 가장 그 나라의 창업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창업 관련 콘텐츠 통계 데이터 시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이웃나라 일본하고만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그 당시에 일본 시장 조사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일본의 강담사 같은 출판사에서는 모든 아이템의 매뉴얼북이 그 당시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들 창업 전문 기자라든지 창업 전문 매체 내지는 그런 출판사 이런 데들이 모여서 이런 창업 정보를 양산해내고 그러한 정보가 돈이 되는 시장까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창업 이 컨텐츠 자체가 사실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별로 돈이 안 된다 이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창업 정보를 돈이 되는 정보로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돈 주겠다는 브랜드 광고, 돈 주겠다는 브랜드들의 기사만 이렇게 올려주고 되고 거기에다가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만 이렇게 쓰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창업 시장이 오히려 사실은 창업 시장이 어렵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 창업 언론도 상당히 한몫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 정말 이 필터링 되지 않고 흘러나오는 정보를 판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는 모든 사업 아이템에는 리스크 없는 사업은 없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모든 창업 정보에는 이 사업 좋습니다 하는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이 사업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위험성 분석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기사. 즉 위험성 분석 내용이 없는 창업 기사는 일단 의심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창업 정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좀 약간 과장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좀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그냥 기사 자체만 맹신하기보다는 이 정보가 직접 상권에서 어느 정도 성과 창출을 하는지를 좀 반드시 검증하는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저는 제대로 된 창업 정보를 잘 가공하고 그다음에 그 창업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응용 사업까지 구현을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창업 컨텐츠 시장도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쪽에 전문 인력 내지는 전문 기자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 이런 창업 시장의 컨텐츠는 늘 그냥 일회성 기사라든지 아니면 창업 시장을 전혀 접해보지 않는 초보 기자들이 창업 기자를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이 상당히 좀 혼탁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창업자 입장에서 잘 좀 가려보면서 창업 정보, 인터넷 창업 정보를 100% 맹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한번 필터링을 해서 어떤 자기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언론사에서도 전문 기자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없다. 또 결국은 개인이 모두 다 해결해야 된다는데 결국은 우리가 참 이 벤처 또는 창업 시장에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또 존재를 하는군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오늘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YTN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무법인 UN의 정현주 노무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앉으시자마자 바로 제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8821번님입니다. 저는 직원이 5명인 조그만한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당 1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25일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6월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해서 받아야 합니까? 하셨습니다. 이 휴업급여가 뭔가요? 산재 당하시면 일을 못 하시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일을 못 해도 근로자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받던 임금의 한 70% 정도를 휴업급여라고 해서 다 나을 때까지. 70%? 70% 정도를 이제 산재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걸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YTN TV를 통해서 나가는 걸 보니까요. 미지급된 휴업
급여라든지 예. 또 연금 뭐 이런 것들이 한 16억 4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못 봤는데 네. 그런 휴업급여는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미지급된 거라기보다는 네.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었을 때도 그렇겠죠. 휴업급여가 나가거든요. 예. 아마 그런 휴업급여인 것 같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420만 원 정도 매일 일을 하시게 되면 25일 정도. 예, 그 정도 그렇긴 받으시면 한데 이분 예. 같은 경우 일당으로 노임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네. 이분이 이제 저희는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할 때 3개월 단위를 평균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월급 근로자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근로자다라고 예. 하면 70만 원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겠네요. 일용직 같은 경우는 15일 일할 때도 있고 네. 많이 일할 때도 있고 이게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근로자 안정적인 차원이라서 노동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0분의 75를 이분의 평균 임금으로 봅니다. 예. 예, 그 금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주기 때문에 네. 이분은 일당이 17만 원인 경우니까 아마 예. 그 17만 원의 73%인 12만 4천 원. 예. 이 평균 임금으로 잡히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73만 원 정도, 73% 정도를 보신다 예, 예. 했으니까요. 그게 이제 그, 노임 단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노임 통상 단가. 근로댄스, 통상 근로개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그 금액의 70%를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일용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계산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보다는, 예. 축소 신고를 한다라든가, 예, 이 17만 원을 받았다는 게 입증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예, 왜 그러면- 축소 신고를 하죠? 그럼 적게 받을 건데? 그게 이제 그 사용자나 아니면 예.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예,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수도 있고요. 예. 예, 또 이제 그 아니면 하루 이틀 일해서 아직 노임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분의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통장으로 되도록이면 받으시는 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좋습니다. 글쎄요. 예. 뭐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휴업급여를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일이 생기면 네. 정확한 급여의 추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 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0218번님, 광복절에 예쁜 공주님을 얻은 애기 아빠입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개인 회사인데 남자 직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어떻게 됩니까? 하셨습니다. 예. 부여받죠, 그죠? 예, 당연합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규모하고 상관없이 네. 예, 올해 2월부터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곳이면 예. 그리고 그 사모님이 출산을 하신 경우라면 예. 한 달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예, 5일까지 최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5일 동안 예, 사용하실 5일 수 동안 있군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이게 5일 사용합니까? 아니면은 한 3개월 내지 부인과 같이 1년 동안 이렇게 휴직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제가 구체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저희 우리나라보다는 예. 예, 좀 많이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유급입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일 전체는 유급이 아니고요. 예. 3일만 유급입니다. 3일만 유급이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무조건 다 줘야 되는데 네. 유급으로 해야 되는 의무는 3일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은 무급이고요. 이 일은 무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9122번님입니다. 채당금 제도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채당금이 뭡니까? 채당금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우리 이제 영세하거나 아니면 예. 어려워져서 이렇게 기업이 우리 도산한다, 망한다 그러죠. 예, 예.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 예. 그동안 이제 그 당시까지 임금이 밀린 밀리는 경우는 거. 예. 체불금이라 하죠. 예, 체불 임금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예. 높으니까 이걸 예. 국가가 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이라도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임금 채권 보상 기금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예. 아마 회사에서 산재보험료 낼 때 조금씩 더 내세요. 그걸 재원으로 해서 네. 이렇게 모아놨다가 회사가 이렇게 확실히 도산했다. 회사가 폐업한 게 확실하다라고 할 때 예. 근로자들한테 지불하는. 이제 지불하는데 뭐 밀린 금액을 모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최종 3개월치 임금 예.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니까 예. 최대 6개월치 정도를 채당금에서 지급받을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현재 이분 사연은 현재 회사에서 급여가 7개월 정도 밀려 있습니다. 사장님은 돈이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고 하시지만 예. 제가 볼 때 미납된 세금, 보험이 많고 금방 해결될 거로 생각이 않는데요. 예. 휴직을 했다가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게 되어 그만두게 되면 채당금제도 혜택을 못 받습니까 하셨습니다. 예. 이 경우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받을 수 받습니다. 있습니다. 체당금은 재직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이라는 걸 노동부에 가서 하셔야 돼요. 네.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 예. 국가에 기금 받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눈 번 돈은 쉽게 나가더라고요. 예, 어떨 그래서 때는. 이제 네. 이게 좀 눈이 이게 번쩍 뜨고 있는 돈입니다. 아, 이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노동부에 가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신청을 한 날로부터 네. 예, 1년 이내 퇴직하신 분이라면 예, 네. 충분히 3년 이내 퇴직하신 3년. 분이면 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분은 퇴사하시고 신청하시고 이거는 혼자서는 조금 어려워요. 예.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같이. 예, 신청하시면 되니까 휴직하셨다가 정 안 나온다 싶으면 그때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만합니다. 네. 예. 번호가 76같이 76대 번호님이라서 이 전화로 주셨네요. 택시 기사입니다. 7642번님입니다. 예. 사고가 났는데요. 예. 회사에서 면책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예. 그런데 수당도 공제됐습니다라는 사연이십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어떤 수당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면책금이라고 하는 게 아마 예. 실제로 발생시킨 손해, 예. 회사 재산에 이제 아마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예. 기사님의 운전 잘못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게 적당한 손해액이라면 내셔야 되고 민법상. 자차 보험을 안 들어요. 대부분 택시 회사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수당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뭐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예. 직책 수당이라든가 하는 예. 것들은 공제가 안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무사고 수당이다. 예. 무사 사고가 없을 때 나가는 사고와 수당이라면 관련된 예, 그렇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왠지 억울하시다 하셨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수당이 사고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수당인지 아닌지 만약에 관련이 없는 수당이면 당연히 공제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7627번님. 제가 직장 상사와 금요일에 다툰 후 월요일 저녁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일한 기간은 1년이 좀 안 됩니다. 문제는 사용 안 하는 컴퓨터 부품을 쓴 적이 있고 덤으로 딸려온 모니터를 제가 가져갔습니다. 또 영업직이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 일 처리를 다 한 상태에서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개인적인 일도 좀 봅니다. 이런 것들이 회사의 손해라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은 못 받습니까? 괜히 찜찜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회사에 손해 끼친 것 같지는 않은데 해고 사유가 좀 불투명하네요. 이게 뭡니까? 징계 사유는 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좀 엄정하게 본다면 이게 네. 통상 관행적으로 항상 모두 다 그런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회사의 직접적인 손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회사 부품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좀 편의를 조금 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해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의사는 별로 없으신 것 같고 해고는 맞으니 네. 해고 예고 수당 이게 뭐 이거는 부당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받을 수 있는 한 달치 통상임금 네. 해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예외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겁니까? 매우 짧은 근로자라든가 예. 수습 근로자라든가 이런 경우 하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에다가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퇴사. 막대한. 예. 네, 그다음에 공금 횡령을 한 케이스. 예. 다음에 이제 업무 기밀을 빼낸 케이스인데 아마 여기서는 직접 손해 발생이 없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는 예외 사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부당 해고부터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 구제 신청 의사가 별로 없으시고 예. 예, 이거 본인이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질의 내용을 1128번님입니다. 예.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본급이 170만 원이고 식대가 1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 그리고 수당, 상여금은 없다고 하셨는데 위 금액 제외하고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입니까? 하셨습니다. 예. 통상임금 요즘 하도 말이 많잖아요. 많죠. 특히 그 대통령께서 방미하시면서 그랬어요? 한참 이슈가 됐는데 예. 그때 GM대우 회장님께서 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해달라라고 하시는 바람인데 이게 사법부의 일인데 행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가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게 이 통상임금의 그렇습니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은 이제 우리 그 법에서는 네. 뭐 그냥 매우 추상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정성이 있으면 통상임금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상담자의 이분에서 20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근데 노동부 행정 해석으로 보면 17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노동행정기관에서 지불하는 뭐 산전후 휴가 급여라든가 이런 쪽이라면 170만 원으로 계산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네. 혹시 소송 쪽으로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급을 산출을 해서
여러 가지 수당들이 계산될 것 같습니다. 네. 5743번님 짧게 몇 개 주겠습니다. 택시 기사는 휴업급여가 없습니까? 하셨습니다. 이 휴업급여 예외되는 업종은 없습니다. 네. 모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247번님 주말에 당직근무 8시간씩 서고 2만 원씩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받으셔야죠. 이게 이제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가 아니다라는 게 좀 명백해져야 됩니다. 네. 이게 그렇다면은 좀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유엔의 정윤주 노무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노무 상담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6326번님 로봇으로 국회의원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찬성입니다. 위해주는 척, 생각해주는 척, 말의 성찬만 내뱉던 분들, 그게 더 우리들 서민들 가슴 아프게 하는 거 모르십니까?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